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에 필요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18 통합신고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민선 6기 광주시 행정이 며칠 뒤면 막을 내립니다. 윤장희 시장이 이끌었던 지난 4년의 명함을 되돌아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당선인들이 공동 이익을 향한 행보를 보이면서 광주 전남 상생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진산 중턱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여고생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 원인과 장소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광주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등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한때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내리기도 했는데요. 광주와 전남 21개 시군에는 새벽 4시 2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7시까지 담양 96mm를 최고로 장성 85.5, 화순 73, 광주 5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화순과 광주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남 고문고 등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관계당국이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했고 전라남도는 지리산과 무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객을 통제했습니다. 또 풍랑주의보로 인해 어젯밤부터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의 뱃길을 대부분 통제했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150mm의 비가 내리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천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과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18 통합신고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센터로 들어온 모든 증거와 증언들은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넘겨져 진실을 밝힐 소중한 단초로 활용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의 최대 난제인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안매장지 발굴을 가능하게 한 건 한 계엄군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방송에 참여해서 좀 고인들의 좀 생각해서 좀 자기가 묻었던 곳을 좀 얘기해서 5.18 기념재단은 최근까지 여러 건의 군 가해자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5.18 이후 관련 군 자료를 소각하고 문구를 수정했다는 당시 군의 고백 등 다양한 증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섬세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료들을 소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광주와 관련된 진실을 은폐했던 이 군 자료들 관련해서 증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이러한 5.18 제보를 총괄하는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를 시청 1층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지금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증언을 해줄지가 관심사입니다. 밝혀서 이를테면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5.18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발생한 지 38년이 흘렀지만 미국인 선교사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록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진상규명의 조각들.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는 모든 조각들을 끼워 맞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면 모든 제보들을 모아 이관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단체들이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을 즉각 위촉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특별법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조사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에는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이제 며칠 뒤면 막을 내립니다.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윤장현 호의 명함을 되짚어봅니다. 관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시민단체 출신 시장의 광주시청 입성은 그것 자체로도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6기 초반은 신선함과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관사나 고급 차와 같은 권위적 의전을 없애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이전에 없던 소통 방식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다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도 이어져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한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년까지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에서 아이들까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과 낮은 자세가 윤 시장 개인 차원에 머물렀던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의 바람이 광주 지역의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소통을 강조하는 시정은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이 격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답답함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다 안 한다 논란으로 민선 5기를 허송한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6기 때도 같은 논란을 반복한 끝에 민선 7기 출범을 앞둔 지금까지도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등산 사업과 신세계 특급 호텔과 같은 찬반이 갈린 사안에서도 느린 것이 아니라 공직 경험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도 정책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민선 6기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바람이 가다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하시는 큰 부담을 덜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비판에 윤장현 시장은 속도는 느리지만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며 진정성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체 논란을 낳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 투자 의향서 제출로 임기 끄트머리에 성과를 낸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발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윤 시장 스스로는 민선 6기 들어 가장 잘했던 일로 메르스 파동 속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일을 꼽았고 잘못한 일로는 측근 관리를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새로 출범할 민선 7기에선 광주와 전남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갈등은 줄이고 이익은 공유하겠다는 태도여서 초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김영록 당선인이 내세웠던 5대 공약입니다. 일자리와 농업, 생활안전, 관광 등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전남지사 취임 준비 기획단은 5대 공약을 포함해 김영록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자리와 경제를 축으로 7개 분야 26개 과제, 135건의 핵심 공약을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장과의 소통, 이건 기본이고 아무튼 모든 것을 도민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겠다. 김영록 당선인은 특히 나주혁신도시 활성화와 한전공대 유치 등 광주와 관련된 내용은 말 한마디라도 잘못 해석될까 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원칙은 지키되 시도가 손잡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혁신도시의 뜻이 성과를 서로 공유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자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한 이전 약속에 크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광주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시도지사 당선인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광주 전남시도의 강한 협력을 통해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고속철, 광역경제권 구축 등 영남과 지역의 벽을 허무는 광범위한 상생 행보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록, 이용섭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안 파악을 마치면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하나로 5.18 광주 빛의 타워 건립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광주다움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5.18 빛의 타워 건립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등을 시민 공론 작업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전당 조성 때 해묵은 랜드마크 논란이 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이용섭 당선자의 광주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시민자치 관련 정책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선 광주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자치 관련 정책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용섭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혁신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시민주권분과, 도시재생분과, 일자리 경제분과 등 7개 위원회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치와 관련되어서는 시민주권분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왔는데요. 네. 518명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라든가 시민권리장정 선포, 시민정책평가단 설치, 온라인 희망 인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사회 평가는 다분히 좀 선언적이고 일회성 있는 이벤트적인 것이라는 혹독한 좀 비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하는 데에서 비판하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민통합위원회의 발상은 이미 윤장희 시장 때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라고 백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일회성에 그쳤고요. 그것의 이유가 됐던 것은 행정 시스템과 별개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형식적인 절차로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와 더불어 가지고 집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지 구체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시민정책평가단 구성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소리를 담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시민정책평가단이라든가 시민권리장정 등의 내용은 이미 지난 시장 때 내세웠던 정책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이라든가 공조직이 변화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정부를 통해서, 지난 지방정부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입니다. 네. 서울시와 같이 조례를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구체적 협치 테이블을 만든다는 등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네. 지금 혁신위 정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욕만 상당히 앞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나름 들 정도로 좀 구체성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칠 수가 있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민사회에서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18일에 시민 참여라든가 자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것을 혁신위에 요구를 했고요. 개발 우선주의보다는 지속 가능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에 소통 참여 문제라든가 자치 분권 문제, 민관 협치 문제, 사회적 경제 등의 시정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고요. 혁신위 구성 관련돼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은 교수 중심이고 전혀 혁신적이지 않는 인물들로 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네.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지도 않고요.
전문가라는 미명하에서 일종의 관료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청년이라든가 노동, 인권 분야 등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등의 인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혁신위의 구성 내용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실천 방안인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면은 이제 이론은 괜찮은데 그게 조금 과연 얼마나 실천될까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민사회가 민선 7개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주 현안은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라든가 군공항 이전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라든가 도시 일몰제 문제, 성종역 복합 환승타운 건설 문제, 그다음에 무등산 반공포대 이전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량도 쌓아야 되고요. 행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챙겨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한 시장이 되려면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100분 발휘함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민선 7기에서 이것을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원인과 장소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김양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살 이 모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곳은 해발 250m 매봉산 정상 부근입니다. 경사가 70에서 80도에 이를 정도로 가팔라 혼자서 시신 상태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신 자료, CCTV, 또 감정 결과 등을 통해서 공범 여부가 있다면 공범 여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용의자와 이양이 함께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갔을 가능성입니다. 용의자 김 씨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양을 유인했거나 흉기로 위협해 산에 같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양이 실종된 것은 지난 16일. 용의자는 당일 오후 5시 17분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차를 한 뒤 차량 트렁크에서 낫을 꺼낸 사실을 확인했고 DNA 분석 결과 낫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보면 그 낫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낫에서 지금 실종된 여학생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양이 낫을 만졌고 이양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양과 용의자의 이동 동선이 일치한다는 정황 증거가 전부였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양은 실종된 당일 오후 친구에게 아저씨가 왔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가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떻게 해놓고 만나게 된 건 확인됐어요. 근데 이런 수상이라서 저희들이 말씀 못해요. 실종된 이양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23살 A씨에 대해 사안이 중하지만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4살과 2살,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구속 기소됐으며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이루어집니다. 입찰을 담합한 레미콘 조합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와 전남북 제주 지역의 총 9개 레미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1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와 전남 지역의 3개 레미콘 조합은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 등을 정해놓고 평균 99.98%의 낙찰률로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실향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이 전남 지역에서만 한 해 50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출신의 81살 전윤덕 할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상봉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보지만 금세 얼굴엔 허탈감이 감돕니다. 이번엔 안 됐죠? 안 됐습니까? 네. 북에 남겨둔 어머니와 두 동생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손꼽아 기다린 지 어느덧 68년. 3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또 돼야 될 건데 그것이 어렵게 안타깝다. 10년 전 전남 지역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00여 명. 500명이 넘는 실향민들이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면서 이제 790여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북녘 땅이 보이는 곳을 찾아 함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짝대미 짚고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저 그런 분들 볼 때는 참 아쉬워. 상봉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던 실향민들. 한반도에 퍼지는 평화의 훈풍 속에 언젠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북에 남겨둔 이들의 생사만이라도 아는 것이 지금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어쩐지 지금 그거라도 하기 싶어. 제일 먼저 그거에 하기 싶지. 제가.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중일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사장은 한중일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력망 연결에 대해서도 상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지 아니면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을 까는지 전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합작 공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빅그린 산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광주시청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은 이른 시일 안에 빅그린 산단 특위를 구성해서 노동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원리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리를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그리고 노사 책임 경영과 원청 하청 관계 개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만 0세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에서 2인 이상 기준, 소득이 하위 90%인 가정인데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남대학교 진로진학 체험박람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남대학교 용봉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서는 심리검사나 대학생활 탐색, 입시 상담 등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 설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안내입니다. 양인동 출신의 천재음악가 정추, 중국 3대 음악가 정율성, 정추의 친형인 정준채 등 양림동이 배출한 예술거장 3인을 기리는 음악회가 오늘 오엔 기념각에서 열립니다. 재즈와 오페라, 실내악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광주극장의 6월 필름 정거장, 낯선 곳에서 친구가 되는 여행도 오늘 열립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가 무료로 상영되고요. 상영 전에는 퓨전 국악 공연과 그림 그리기 체험, 추억이 담긴 비디오를 디지털화시켜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